인터넷에 민과 유머 속 텍스트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살아남기 절찬 판매 중. 3인조 아이돌 그룹 참, 연예 프로덕션에 소속된 아이돌이지만 유사 파워레인저들이 행사하는 곳에서 같이 행사를 띄고 있는 소규모 아이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0년대 일본에선 제 아이돌 관련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아이돌은 점으로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1997년에 결성된 모닝구 무스메가 이 업계를 되살리기 전까지 아이돌들은 이런 소규모 행사장이라도 닥치는 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아이돌들에게는 나중엔 다른 일을 할 거면서 아이돌로 연예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이라는 진한 편견이 녹아있는데요. 참의 리더이자 중심 멤버인 미마도 그런 아이돌 중 하나였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돈도 안 되는 아이돌. 후쿠오카에서 상경해서 고생하던 그녀는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회장에서는 미마의 배우 선언과 관계없는 약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며 그녀의 앞길에 대한 불길한 암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미마의 배우 선언과 상관없진 않나요? 난리를 치는 양아치들 사이에서 아이돌 미마를 지키는 든든한 사내. 참이 공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용직 경비원으로 일하며 그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선언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 미마의 배우 데뷔는 그녀뿐만 아니라 이 프로덕션의 사장님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매니저 루미시마는 아이돌인 이마를 걱정하며 가수와 병행하며 배우를 하면 안 되느냐, 꼭 연속극을 해야만 하느냐 등으로 불만을 토해내지만 연속극 자리에 비중 있는 조연을 아이돌 출신이 따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하물며 정상급 아이돌이 배우를 해도 난리가 나는 판국에 동네 마트에서 장보고 라면집에서 저녁 먹고 현실감 맥스인 이마가 연속극의 주연이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장님은 미마에게 천재 1호의 기회라고 루미의 걱정 어린 생각을 일축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 왜 귀엽게 루미냐고요? 이분도 지금 좀 토실토실해서 그렇지 왕년에는 아이돌 출신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마에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 퍼펙트 블루에서는 꽤 많은 사건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병렬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 편 이상 맥락이 같은 부분을 모아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이었던 자신을 버리고 배우로 재탄생한 시원섭섭한 하루를 보낸 미마. 꽤 알차게 잘 꾸며놓은 집이죠. 물고기도 헤엄쳐 다니고 있고 자신이 집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 속에선 남자의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들리고 그녀의 방 안 팩스로 날라온 것은 종이를 가득 채운 배신자라는 글자. 미마에게 전달된 펠레터에는 요즘 전 미마의 방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소름 끼치네요. 사실 미마의 방이란 것은 실제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녀의 사이트. 아이돌 미마의 SNS처럼 운영되지만 실제 그녀는 클릭도 모르는 컴맹. 루미씨가 자 이게 클릭이야 하면서 미마의 방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해주자 그곳에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미마가 어느 마트에서 장을 보는지, 미마가 전철에 탈 때 어떤 말부터 내딛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까지. 미마의 방에서는 어떤 스토커인지 몰라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미마의 생각을 궁이질해서 만들어내는, 아니 그 스토커가 원하는 미마의 모습이 반영된 왜곡된 팬심의 발현이 있었습니다. 배우 따위 되지 말 걸 그랬어. 아이돌이 역시 최고야. 먼저 그녀의 현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작품은 미마의 환상과 현실이 마구 뒤섞이고 흔들면서 진행되니까 우리는 칼같이 분절해서 이해해보자고요. 먼저 그녀의 배우 생활입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한 환자, 수사물의 조연을 맡게 된 그녀는 요코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요코는 강간을 당하는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서 다중인격을 지니게 되는데 그 덕분에 미마는 아이돌 생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씬을 찍게 되죠. 이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된 나머지 그런 씬을 되게 서비스 씬처럼 묘사하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젠더 감수성이 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보세요. 루미 씨는 아예 눈물까지 흘립니다. 작품 내 작품인 더블 바인드라는 연속극에서 요코의 역할은 다중인격을 앓고 있는 범인, 과거의 충격으로 인격을 분리해서 그 사건들이 모두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인 것 마냥 남의 일이나 모두 연기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직전에 그리던 만화가 메타피션 작품인 오프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죠. 이건 나중에 짚을 테니까 지금은 줄거리 얘기로 다시 턴합시다. 이마의 기획사는 그와 동시에 조금 더 과감한, 나쁘게 말하면 쉬운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성폭행 씬을 찍으면서 순수 따위의 이미지와는 멀어졌다는 판단일까요? 이마는 누드 화보집을 찍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연속극이 끝난 다음에 좀 더 수위가 높은 극에 출연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마는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려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아예 자기 방을 박살내기도 하죠. 누가 그런 걸 진짜로 찍고 싶었겠어 라면서요. 다른 면도 봅시다. 이 작품 사실 스릴러예요. 이마가 배우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미마의 방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억지로 배우 생활을 하게 된 미마를 누군가가 지켜주고 싶어라도 하는 듯이 미마 근처에서 의문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가장 처음으로는 미마의 배우 데뷔를 결정한 타도코로 씨에게 폭발물이 배송됩니다. 그 결과 타도코로 씨는 손이 다치죠. 아까 말했던 성폭행 씬을 기획한 각본가, 그도 엘리베이터에서 잔혹하게 죽습니다. 뾰족한 흉기에 수도 없이 찔려 죽은 모습. 그의 시신 곁에 있는 라디오는 참에 있던 시절 미마의 노랫소리입니다. 미마의 누드 사진을 찍은 남자도 죽습니다. 그녀가 배우가 된 이후로 그녀 주변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사람이 셋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마는 점점 돌아버리죠. 그래서 퍼펙트 블루의 캐치프레이즈가 나는 피해자이며 목격자이며 범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그래서 미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미마의 내면세계 이야기도 해봅시다. 미마는 참을 나와서 여배우가 되었지만 이런저런 독한 일을 겪으면서 점점 정신력이 깎여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반면 참은 2인조로 개편하면서 오히려 미마 없이 궤도에 안착하고 참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도 생기는 등 조금은 쓸쓸한 상황이 되어가죠. 심지어 직전에는 미마의 방을 읽으면서 배우는 억지로 된 것이고 진짜로 행복한 것은 아이돌 미마라는 스토커의 궁예질까지 나만의 작은 미마짱은 귀엽고 순결해야만 해. 그런 혼란 속에서 각본가의 결정, 성폭행 씬이 예고되었을 때 프로배우인 미마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치콕의 사이코에 나오는 것처럼 유리 혹은 거울 속의 자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작품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든 작품인데 오히려 그 덕분에 연출로 모든 걸 땡빵한 느낌? 미마는 여기서부터 아이돌 미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의 미마는 계속 자신을 보면서 그게 너가 꿈꾸던 일이야? 최악인걸? 이러면서 연병을 하기 시작하고 미마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스토커가 만드는 홈페이지인 미마의 방 속 미마의 모습에 더 휘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 나왔던 경비원 스토커. 이 양반은 자기의 집에 미마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 뇌 속에 가짜 미마를 창작해냅니다. 이 부분의 연출이 좀 쩌는데요. 수없이 붙여놓은 아이돌 미마 사진들이 스토커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아마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입만 뻥긋거리게 만든 연출을 보입니다만 그 부분의 위화감이 상당히 쩔어주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혹시 자꾸 블랙스완 생각이 나신다고요? 다음 리뷰 블랙스완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죠. 아무튼 배우 미마를 가짜로 고칭하는 망상 속 아이돌 미마. 이건 내가 아니야. 당연하지. 이게 진짜 미화니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아이돌 미마는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서 아예 현실로 가로질러 나가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배경들이 휘몰아치면서 작품의 중반부에는 완전히 작품이 미쳐 날뛰는데요. 환상의 아이돌 미마를 쫓아다니다가 트럭에 치이는 듯하던 미마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더니 루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루미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돌 미마에 시달렸으면 꿈에서도 그런 악몽을 꾸게 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묻어둔다. 혹시 그게 마음대로 나타난다면? 괜찮아. 환상이 실제가 되진 않아. 미마의 대사였을까요? 아니면 자아분열을 앓는 요코의 대사였을까요? 내 마음속에 묻어둔 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곳은 촬영 현장. 미마는 촬영 현장에서 환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경비원 스토커의 망상.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작품에 임하려고 하니까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미마. 루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제도 봤잖니. 어제는 현실이었어? 현실과 환상이 수없이 뒤섞이다가 자신의 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미마. 미마가 미마일 수 있었던 지표는 기억의 연속성. 그런 대사가 극중극 더블바인 때 나옵니다. 하지만 기억이 점점 혼란해지고 연속성도 사라진 미마는 자신의 현실을 아예 미마의 방에서 찾고 어제는 하라주쿠에 갔었구나.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조차 미마의 방에 의존하는 처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사진작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길 전날 자신이 송곳으로 사진작가를 죽이는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방에 피 묻은 옷이 있는 것을 보며 미마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시청자도 여기쯤 와서 미마라는 캐릭터를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사실 미마는 정말 아이돌을 그리워했고 주변에 싫은 사람들은 정말 그녀가 죽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쯤 이 작품은 한 번 더 꼬아서 악셀을 밟습니다. 분명 미마의 방에서 깨어난 미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요코의 연기를 하면서 대사를 자신에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자기가 신인 배우 미마인 줄 알아요. 오히려 미마가 가짜고 드라마 속 인물인 요코가 진짜이냐, 자기가 그런 짓을 당했다는 것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 이미 오프스로 메타피션을 극한으로 살린 그는 독자마저 미마의 환상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중반부의 연출이 역사에 남을 정도인 게 뭐냐면요, 미마가 미마의 방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을 시청자도 함께 겪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영화 인셉션처럼 현실과 미현실을 묘사하는 작품은 그 경계를 확실하게 지어놓고 결말부에서는 살짝 흔들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흔한데, 퍼펙트 블루는 작품의 주제 자체가 자아와 정체성의 상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접근을 취합니다. 중반부에서 미마와 함께 시청자들도 진실을 잃어버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는지 어디까지가 허구였는지를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죠. 저는 퍼펙트 블루를 5번은 넘게 더 봤지만 아직도 뭐가 진실인지 잘 몰라요. 미마의 방에 피 묻은 옷이 있었던 건 진짜로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다기에 미마는 전혀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중인격 살인마 요코로 컷이 넘어가며 더 의미심장하게 만들 뿐이죠. 트럭이 치였을 때 미마는 죽었던 게 아닐까요? 혹시 미마의 방은 진짜 자기가 만든 건 아닐까요? 남이 있었다기에 너무 자세한 걸 하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미마의 방으로 흐릅니다. 미마의 방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현실의 공간 미마의 방도 그렇고 인터넷 공간이 미마의 방도 그렇죠. 인터넷 공간 미마의 방은 미마에게 타인의 기대 속 자아를 상징합니다. 저번 107을 리뷰에서 사르트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말했듯이 자아는 타인에게 규정되는 수치인지라 주변에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미마가 아이돌이 되길 원하죠. 심리적 안식처인 어머니도 앞부분에 잠시 나와서 아이돌로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씬을 찍으면 부모님이 놀랄 거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며, 자신을 쫓아다니는 폭력적 존재인 스토커, 작품 중반쯤에는 미마니아라고 불리는데요. 이 양반도 미마가 아이돌로 남아주길 바라는 압력, 그리고 인터넷 공간 미마의 방 역시 아이돌 미마를 바라는 사회적 압력이고, 누군지 모를 살인사건들의 범인 역시 미마를 아이돌로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미마의 자아상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를
모를 범인이 미마라면 인터넷 공간 미마의 방을 보고 진짜 미마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사실 진짜 미마도 아이돌 미마를 동경하고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피어나게 만들죠. 그럼 반대로 배우는 어떤가요? 배우는 원래 미마가 원했던 것이었고 진정한 자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상업적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그녀의 자아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퍼펙트 블루에서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전면에 내세운 건 일본다운 선택이기도 하지만 미마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 혹은 타자의 이해관계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리뷰할 블랙스완이 이 작품을 빨아잡게 만들었다는 추측이 무성하지만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소재 선택 차이로 주제의식이 미묘하게 바뀌는 점도 캐치해볼 만한 부분이겠죠. 이마의 배우 데뷔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자아 실현보다는 자아 파리가 됩니다. 특히 작품에서 연기자라는 역할은 환상을 양쪽으로 펼쳐주면서 인셉션의 꿈과 현실을 오가는 연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 환상, 현실, 연기를 오가면서 뭐가 뭐인지 모르게 만드는 연출에서 이마가 꿈꾸던 배우라는 것도 어차피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건 똑같구나. 배우 역시 자아 실현적 역할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압력을 연기하는 역할일 뿐이란 것을 느끼죠. 자아가 원하는 것과 대중의 놀이기라는 양가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배우. 그에 대비되면서 아이돌 미마라는 환상 역시 양가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 형성되는 압력인 동시에 자신이 놓고 온 노스텔지어적 순정이 되기도 하죠. 애초에 내면에서 발현된 환상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작품을 보다 보면 오히려 아이돌 미마가 외적으로 형성된 기대에 충실한 것보다는 상업적 포르노에 자신을 팔아넘긴 미마에 대비되는 순수한 자신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돌 미마와 배우 미마는 양쪽이 다 양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년째 유튜브의 완벽한 솜씨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들 곳 없는 미마가 혼란에 빠지면서 내적으로 박살나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감상 포인트인 거죠. 가상의 공간인 미마의 방 말고 현실의 미마의 방 얘기도 해봅시다. 진짜 미마의 방은 주인공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막으로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초반에 어머니와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하카타벤이라는 사투리를 쓰거든요. 이 작품에서 진짜 미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정말 어린 시절부터 써오던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라는 것은 미마의 방이라는 공간의 함의하는 바를 알려주죠. 그리고 외부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이 미마의 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파괴됩니다.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죽기도 하고 자기가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마치 주원에서 이불 밑에 귀신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놀라는 것처럼 미마가 가장 동요하는 순간은 자기 집에서 위화감을 느낄 때입니다. 방에 피 묻은 옷이 나올 때라든지 여기서 결말 얘기가 나오는데 결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반부가 환상과 현실을 막 오가는 반면 결말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진상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결말입니다. 주인공의 매니저 루미가 전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고 아이돌 미마를 아끼는 매니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아이돌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스스로를 아이돌 미마라고 여긴 루미가 배우 루미는 가짜라며 그녀를 위협해 아이돌 미마로 돌려놓으려고 자의탁을 하다가 결국 미마 자체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미마가 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가장 아시처였던 방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되게 큰 공포가 된다고 말했었죠. 미마가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뜬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다 죽어버린 물고기들이 쌩쌩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자신의 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채며 진짜 미마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유일한 공간이었던 집마저 파괴됩니다. 이 부분이 불안감의 정점에 달하는 포인트죠. 환상을 다루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의 결말부는 진상을 비교적 명확히 알려주는 편입니다. 결말이 생각보다 싱거운 건 되게 아쉬운 일이지만 결말부 역시 연출 하나로 커버를 하는 편이죠. 지금까지 환상처럼 묘사되던 아이돌 미마가 실체를 가지고 미마를 죽이려고 드는데 루미와 아이돌 미마의 환상은 합쳐지고 그때부터 거울에서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묘사된다는 점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출 방법을 정반대로 뒤집었죠. 거울 속의 것이 환상이냐 진실이냐 그 분기점이 결말에서 나오면서 단순한 스릴러, 서스펜스로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진범이 밝혀지고 주인공이 쫓긴다, 환상이 현실을 죽이려고 드는구나 라는 시퀀스지만 내적인 혼란이 정리된 결말부라고 생각하며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 현실이든 환상이든 전부 압박에 불과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거울 속에 환상 속 아이돌 미마가 있든 거울 속에 현실에 괴기한 루미가 있든 어느 쪽 방향의 압박이든 간에 둘 다 주인공을 뒤흔드는 압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말부에서 서스펜스가 해소되고 루미가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주인공이 그런 루미를 살려주면서 일종의 구원서사가 작용하는 건 자신이 덮어둔 마주하기 싫은 나를 함께 안고 가야만 한다는 결말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에 나올 버드맨과 연결되는 것기도 한데 예상외로 지멋대로 굴다 보면 구원을 찾기도 한다 라는 주제의식과 연결지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작품에서 몇 안 되는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기만의 결정이거든요. 루미를 구해야 된다는 결정. 아마 루미가 트럭의 전조등을 보고 아이돌 미마로 가장 아름답게 화하려고 할 때 그 장면을 보고 되고 싶은 나의 아름다움을 느껴서기도 하겠죠. 아이돌 미마는 자신이 덮어둔 자아이지만 루미에게는 되고 싶은 나. 거울을 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 이 작품에서 아이돌 미마가 나오지 않을 때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장면이 없는데요.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거울 속 미마가 웃으면서 나는 진짜야 라고 하는 부분인 것도 누가 진짜 루미인가,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정말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연출로 우겨놓은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의 미마를 보여주는 엔딩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모습은 저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사실 거울 속 환상의 미마는 계속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섬뜩한 해석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이는 이 부분이 거울을 마주보면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아 혼란을 다루는 작품 중 제일 혼란스럽게 묘사된 퍼펙트 블루치고 제일 깔끔하게 결말이 나는 편이라서 이 부분도 나름 좋아합니다. 퍼펙트 블루 리뷰는 여기서 끝인데 분량이 좀 많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의식을 가졌는데 단독으로 이야기하면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술적 사실주의 이야기하면서 맨날 소재로 써먹었지만 한 번도 리뷰한 적은 없는 그 영화 버드맨입니다. 사실 퍼펙트 블루를 그대로 빠르잡겠다고 평가받는 블랙 스완보다도 저는 버드맨 쪽이 주제의식 면에서 조금 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인공 리건 톰슨은 왕년의 슈퍼히어로 무비 버드맨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대스타지만 지금은 인기도 돈도 없고 가정 내에서 설 자리도 없으며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는 이혼, 딸은 떨에 취한 놈팽이, 자신은 과거에 멋진 미남 배우던 그 시절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머리 벗겨진 한물간 아저씨. 하지만 그는 부활을 꿈꿉니다. 과거의 버드맨이 아닌 진짜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예술을 인정받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연극 하나를 런칭하죠.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돈, 투자 기회 등등 모든 것을 내걸고 만든 연극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연극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처음부터 아이돌 미마와 같이 주인공이 과거의 영광을 드러낸 페르소나 버드맨이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버드맨은 아이돌 미마와 완벽히 똑같아요. 계속 옆에서 넌 아이돌이 될 수 있어, 넌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참이 되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버드맨 포를 찍자 막 신나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돌 미마는 외부에서의 압력, 아이돌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아이돌은 환상을 파는 직업이라고 일거수일투족도 조심해야 되고 하다못해 쓰는 샴푸마저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압력으로 구성된 아이돌이 되어줘 라는 타자의 바람 80%에다가 20%가 아이돌이 더 좋았을지도 라는 후회나며 리건은 타자의 바람이란 면모는 하나도 없고,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버드맨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그저 리건 톰슨의 유일한 자부심거리 혹은 최저선의 자존감 지탱기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나태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버드맨이라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도 지향하고 그것이 되게 게으르고 그릇된 선택임을 알며 오히려 이 작품에서 외부에서 버드맨 같은 슈퍼히어로 무비로 도망치게 라는 슈퍼히어로 무비로 성공한 배우를 조롱하는 테이스트까지 있어서 리건 톰슨은 버드맨이란 스스로의 영광에 매우 큰 양가감정을 느낍니다. 뭐랄까야, 슈퍼히어로 성공하기 쉬운 줄 알아? 라는 반감과 애정을 품기도 하면서 외적으로는 그 영광이란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나도 예술적인 연기할 줄 안다 라는 그런 시도로 버드맨을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예술적인 시도를 하려는 반동으로 더더욱 안락했던 버드맨이 강해집니다. 집 나와서 고생해봐야 집이 소중한 줄 아는 법. 리건은 버드맨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의 발자국을 밟았지만 그 도전 속 시련에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버드맨이었다면 일 뿐이라는 겁니다. 리건 톰슨에게 버드맨은 벗어나고 싶은 요람입니다. 누우면 편하고 무엇이든 방해해주죠. 하지만 리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마에게 룸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면 리건 톰슨에게는 자기 자신의 무능이 가장 큰 적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갈등 구조 속에서는 리건 톰슨 주변의 모두가 적인 셈이기도 하지만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적이라기보다는 뭐 반동인물쯤 되는 묘사라고 봐야 돼요. 딸인 샘은 주인공을 무능한 아버지이자 퇴물 연기자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리건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며 이혼한 아내도 리건과는 맞지 않지만 그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 그의 친구이자 프로듀서인 제이크도 리건이 불안한 존재이고 그의 바람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성적으로 엮인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리건과 함께하는 이 연극이 대성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죠. 근데 이 반동인물들은 각자의 이유로 리건을 뒤흔듭니다. 샘에게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시선과 통제할 수 없는 딸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아내에게선 자신의 외도에 대한 죄책감과 보란듯이 성공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부담감, 제이크에게는 자신의 이상을 조율하는 그에 대한 미묘한 짜증과 분노. 원래 나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건 그 말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란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만 그러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롤하다가 채팅으로 패드립 먹을 때보다 아는 사람이 날 위해서 잔소리하는 게 더 짜증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세 명의 반동인물들은 기본적인 인정욕구를 상징한다면 반동인물들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적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루미씨처럼 미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리건의 열등감을 자극하죠. 마이크 샤이너라는 젊은 배우는 리건의 이상 속에 진심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 캐릭터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요.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실에서 진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연기를 할 때만 진심으로 불타오르죠. 어떤 의미에선 천상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묘하게 짜증나는 부분은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리건은 연기에서 진심을 보여줬고 자신이 기획한 것보다 그런 의외의 짓거리가 더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무대 위에서 진심이지 못한 자신이 정말로 문제였던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죠. 애초에 할리우드 무비스타라서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잘 모르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이 캐릭터와 쌍으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타비타라고 하는 평론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도 리건의 열등감을 계속 자극하죠. 타비타도 리건이 예술은 하나도 모르면서 예술적으로 인정만 받고 싶어 한다고 대놓고 깝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의 척도는 대중예술에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러 왔느냐로 생각하면서 애초에 예술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나는 예술적인 것도 할 줄 아니까 부활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라는 의도로 그걸 올린 것 자체가 매우 싫다고 평하죠. 웃긴 건 이 양반은 작품을 안 보고 평가를 내리는데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블랙 코미디라서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다들 모순을 갖고 있기도 해요. 아메리카 무비에서 흔하게 나오는 아버지에게 실망한 순수한 딸 역할, 하지만 약쟁이임, 연기를 할 때만 진심이 되는 예술가적 연극배우, 하지만 주인공 딸과는 현실에서도 스파크가 팀, 그전에 했던 말들이 다 이빨린 개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인공의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다며 까는 평론가, 하지만
그 예술을 보지도 않고 평가. 이런 블랙 코미디 좋아하면 좀 잘 맞겠죠? 리건은 이런 반동인물들 사이에서 자아가 끊임없이 붕괴하고 자신의 바람이 망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연극으로 인해서 진짜 자신이 수치가 될 법한 일도 겪죠. 뉴욕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다니기라든지. 이 작품이 퍼펙트 블루와 다른 점이 있다며 작품의 중반에서 환상과 현실의 경기가 휘몰아치면서 소용돌이치던 퍼펙트 블루와는 달리 작품 내적으로 환상과 현실을 꾸준히 분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미마의 환상은 자신을 괴롭히지만 리건의 환상은 자신을 해방해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미마의 환상이 현실과 명백히 분절되면 그 서스펜스감이 확 떨어져 버리지만 리건의 환상이 현실과 명백히 분절되는 건 와, 이 사람 자기가 영동력을 쓴다고 착각하네? 라는 블랙 코미디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의 주된 키워드는 의외인데요. 애초에 블랙 코미디란 장르가 좀 그렇기도 하죠. 의외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장르. 이 작품의 부제가 부지 속 의외의 미덕인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의도 안 했는데 잘 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리건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의외로 누구나 겪을 법한 문제점이죠.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성공하기 싫은데 사실 그때가 내 커리어 하이였으면 어떡하지? 유튜버로 살아가는 저도 종종 느끼는 감정이고 여러분도 뭘 하든 한 번은 겪었을 법한 고민이죠. 근데 이런 정서적 불안들이 이 작품에서는 리건이 뭐 마음을 고쳐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뭐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장소에 없어. 이 작품이 계속 인용하는 맥베스의 말처럼 이 작품은 존재론적 사유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촛불이 꺼지면 사라질 그림자인가? 나의 존재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일부만 하라면 뭐 열혈, 노력 이런 걸로 그래도 우리에겐 의미가 있어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끝날 뻔도 하지만 이 작품은 아메리칸 블랙 코미디. 작품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외의 전개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연극의 대중적 성공. 리건은 예술적 인정으로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그의 대중적 성공을 견인한 건 예상치 못하게 하게 된 브로드웨이의 스트립쇼였습니다. 과거에 외도 후 죽음을 결심했을 때 그를 살린 것은 그 해안에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파서였다는 것도 의외가 낳은 결과물이죠. 연극의 예술적 성공은 어떤가요? 리건은 버드맨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외부의 시선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마이클 샤이너가 말한 진짜 연극을 해라 라는 것조차도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니 뭐 사실 어떤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머리에 대고 진짜 총을 쏴버리죠. 극한으로 비어버린 인간. 전단의 평론가에게 욕설을 받고 스스로의 요람인 버드맨을 받아들였으며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머리에 쏜 탄환이 그의 예술적 성공까지 견인해버리죠. 의외라는 테마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의 결말이 되게 왈가왈부가 많죠. 주인공이 언제 죽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 건 다 환상이다. 애초에 연극도 끊지 못했다. 아주 마지막 끝 결말부에서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부분에서 주인공은 이제 버드맨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예술적 성공까지 했는데 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주인공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몰렸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 의외의 전기를 마주해요. 저는 결말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완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각오했더니 의외로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버드맨은 이걸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리건 톰슨이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행동이 뭘까요? 주인공 삶에 의도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이번 성공을 잠시 즐길 수는 있겠죠. 버드맨의 성공을 잠시 즐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리건은 또다시 자기 머리에 총을 쏠 수 없을 거고 그는 다시 버드맨이 아니라 브로드웨이의 연극이라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에 맞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강박을 가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최후의 장면 역시 일종의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를 바라보고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의외의 탈출구를 발견한 그가 그 결정을 한 것은 작품 내에서 꽤 행동 원리가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의 부재인 의외, 그리고 그 의외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주인공에게 웃어주지 않던 샘이 웃어줬잖아요. 어쩌면 정말로 의외로 리건은 하늘을 날아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블랙 코미디 그대로를 더 읽고 싶어요. 네가 남기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중해라 라는 좋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울감을 겪는 사람에게 의외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네 의도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너를 정의하는 건 언제나 의외의 사건들이지. 그러니까 뭔들 해봐. 오히려 이쪽이 저한텐 더 따스하게 느껴진달까요? 리건이 몰린 이 사면초가는 자신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강한 통제 욕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통제광 리건이 마지막에는 새를 바라보면서 자유로운 결정을 했다니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아주 감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의외의 부분은 오늘 리뷰가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정리 안 하고 끝낼 거예요. 이 의외가 뭔가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